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현재 멕시코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후반전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경원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원에는 임영준 기자가 나가 있군요. 네, 저는 경남 창원의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기환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서울 마포구 HS 효성 본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먼저 조경원 기자, 광화문 광장에 지난번보다 더 많은 시민이 모인 것 같아요. 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멕시코에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응원 열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거센 압박에도 선수들이 수차례 공격 기회를 잡아내면서 많은 시민들이 만회골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을 잡으면 함께 환호하고 또 상대 선수의 과격한 플레이에는 함께 야유하기도 하면서 현지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응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붉은 악마 측은 지난 경기보다 2,000명가량 늘어 최대 2만 명이 이곳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실시간 데이터에는 광화문 광장에 최대 18,000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에 대비해 경찰은 광화문에 지난 경기보다 2배 많은 기동대 경력 44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 인파 수준을 지켜보면서 광화문 광장 인근 차로를 유동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거리 응원전은 광화문 외에도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와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낮에도 도심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평소보다 여유 있게 이동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지역의 응원 현장 가보죠. 임영준 기자, 후반전인데 응원 열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창원 시내 호텔 주차장으로 이 대형 화면이 마련된 응원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대표팀의 첫 월드컵 2연승을 기원하는 응원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 축구협회가 마련한 응원 장소입니다. 준비한 좌석 500석이 대부분 채워진 모습인데요. 붉은 응원봉을 들고 대한민국 무필승 코리아 같은 응원 구호를 외치며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전 손흥민 선수의 슛이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후반전 초반 멕시코의 선제골을 내주자 이곳 분위기는 잠시 찬물을 끼얹은 듯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우리 대표팀이 막판 역전의 성공을 기원하며 응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기환 기자, 이제 점심 무렵인데 사내 응원 분위기도 역시 뜨겁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적인 북중미 월드컵 열기가 높아지면서 직장가에서도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경기가 열리는 만큼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경기를 관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곳에서는 임직원 300명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응원전에는 조현상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자리에서 직원들과 같이 환호하고 때로는 아쉬워하면서 팀워크를 더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응원하니까 더 심장이 두근거리고 좋더라고요. 저번 경기는 약간 몰래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보니까 훨씬 당당하게 볼 수 있어서 재밌고 좋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바모스 코리아! 특히 오늘 멕시코 대표팀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멕시코 현지 법인과 화상 연결도 이루어졌습니다. 즐거운 경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로 격려의 말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실제 직장가 곳곳에서는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지난 체코전에서 우리 대표팀의 승리가 북중미 월드컵 인기를 달아오르게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열기에 힘입어 유통가 곳곳에서도 응원전이 진행됩니다. 서울 중구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면에 설치된 LED 스크린에서도 이번 월드컵 생방송을 함께 지켜보고 있고요. 한국은행 사거리 맞은편 서울 중앙우체국 앞에서 이를 함께 보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월드컵 공식 스폰서인 카스는 을지로와 강남에서 대규모 팝업 스토어를 열고 응원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 열기가 멕시코 현지까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조경원, 임영준, 박기환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홍명보호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세 번째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체코를 상대로 간신히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남아공은 미국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체코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체코에 선제골을 내준 뒤 경기 막판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켜 무승부를 이뤘습니다. 멕시코와의 1차전에서 경고 한 장을 받았던 남아공의 중원사령관 모코에나는 이날도 경고를 받아 한국과의 3차전에는 뛸 수 없게 됐습니다. 홍명보는 오는 25일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총체적인 부실로 요약하면서 감사원 감찰 등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론을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열흘간의 조사 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그리고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환 사무차장 등 중앙선관위 핵심 5명이 포함됐고요. 이와 함께 서울시 선관위에선 위원장 등 4명을, 송파구 선관위는 위원장 등 3명을 각각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각급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실무진에 대해선 책임보다는 업무에 있어서 미비한 지점이 있어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본투표 당일의 구체적인 상황도 조사를 했죠. 네, 규명위원회는 먼저 지방선거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일선 투표소에서 이미 무번호 투표용지 1년 번호를 묻는 등 정황을 전달했는데도 서울시 선관위가 5시간이 넘도록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선거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 무렵까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명위는 서울시 선관위가 별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일부 투표소에서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점도 짚었고요. 당일 오후 7시 27분에 시작한 개표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명위원회는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등 10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지를 옮기기 위해서 경찰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자 경찰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이끄는 뚜렷한 주체가 없어서 협상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리력을 동원해서 경기장에 진입하기에는 반발이 부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선관위가 경찰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군요. 네, 선관위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 관련 물품들을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경기장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인파가 몰려 봉쇄됐는데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용지, 투표록이 경기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표가 끝난 후에는 물품들을 송파구 선관위 청사 등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미 개표가 끝난 경기장 안에 2주 넘게 있는 겁니다. 경기장 건물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산하 9개 체육단체가 6월 한 달 동안 업무 공백으로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방식을 놓고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경찰은 아직 선관위 요청에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화 경찰을 배치하고 업무 방해에 대해 경고하며 봉쇄 상황을 해제하려 했지만 시위의 대표자가 따로 없고 단체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개표소에 진입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제압되고 온라인에서는 경찰서 무기고를 털겠다는 댓글까지 달리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한 가운데 이란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재앙 같은 합의라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 정상의 양해각서 서명으로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고 이미 석유 1,25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해협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열릴 계획이었던 이란 비핵화 협상은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 think these technical negotiations are going to start sometime this weekend. That's still the plan, but that could change because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미국 내에서는 연일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란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 기금 등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 합의보다 이란에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일이라며 최악의 외교 실수라고 저격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이용했고 이번 합의는 미국의 재앙으로 기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Everyone who bought Trump's book, The Art of the Deal, ought to ask him for a refund because what Trump has done in Iran is the art of the disaster.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주가 상승과 유가 급락만 강조했습니다. I just do want to say, though, the stock market just hit a new all-time high. The 401ks just hit a new all-time high. And oil is dropping like a rock.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나섰지만 오바마 핵 합의보다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후속 핵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하려던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협상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미국 내 정치권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대내외로 공개하면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도 이번 합의를 조건부 승인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한 종전 MOU 문서를 두 손에 든 사진이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의 서명을 들어 보이는 이란 대통령의 인증샷에 미소가 보입니다. جمهور ایران و دونالد ترامپ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در فاصله زمانی کوتاهی متن یادداشت این تفاهم را به صورت دیجیتال و غیر 트럼프와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전문도 영문과 페르시아어 두 가지로 SNS에 올렸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실리를 챙긴 외교의 승리라며 대내에 선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حالا باز جزئیات بیشترش رو باید دید و آیا که همین 11 بند بوده همین چند بند بوده چیزی بهش اضافه نشده باشه ولی بد نبود به نظر 은둔 중인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도 서면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و جبهه مقاومت به بنده دادند و تصریح به قبول مسئولیت آن نمودند اجازه آن را صادر نمودند.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이후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무주타바는 앞으로 진행될 대면 협상이 결코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2월 28일 개전 당시 사망한 부친에 이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지만 큰 부상을 당해 넉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 양해각서 발표 첫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합의에 격분하고 있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을 받고 네타냐후 총리가 격분하는 것을 직접 겪진 못했지만 이스라엘 내각에서 이번 합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불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세계 초강대국의 수장이라며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에 있었다면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강력한 동맹을 공격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점령지에서 철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레바논 국영 매체는 현지 시간 목요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한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서명한 지 바로 몇 시간 뒤였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문에 레바논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העיקרון הזה הובהר גם לממשל האמריקאי עוד טרם ביצוע המהלך. שלא נשלים עם ירי על היישובים הישראלים ונפעל בהתאם. 이스라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점령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있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작전이 너무 과격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m saying when two drones are shot into the desert and drop harmlessly, you don't have to knock down buildings in Beirut. They could behave better. And frankly, they could do a better job.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할지가 이번 합의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반 5분에 아쉬운 실수로 멕시코의 선제 실점을 허용했는데요. 경기 상황과 32강 진출 전망 등 관련 내용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점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이제 김승규 골키퍼가 공을 잡았었는데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공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점이 발생했죠. 네, 센터백이었던 이기혁 선수와 충돌하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볼을 잡았던 볼을 놓치게 됐고 그 흘러나온 볼을 러만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러빙슛, 발리슛으로 그대로 로모 선수에게 허용하면서 상대 멕시코 선수 입장에서 로모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정말 냅다 갈겨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골망을 흔들고 말았는데 제가 볼 때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김승규 선수나 이기혁 선수 둘 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과정,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나온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충돌을 예상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피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베스트였고 더 좋았겠지만 김승규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볼이 떴기 때문에 그 공중볼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기혁 선수는 수비수로서 어떻게 보면 그 볼을 계속 시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말하면서 소리치면서 소통했더라면 주변의 동료들이 말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는 장면이죠. 네, 정말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선제 실점을 저희가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공격수 몇 명을 바뀌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빼고 오현규 선수를 넣고 이재성 선수 빼고 이제 황희찬 선수 넣으면서 공격적인 어떤 포메이션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본다면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교체가 미리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 두 선수는 대표팀에서 92년생 맏형들이에요.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손흥민과 이재성이 전반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많은 활동량과 슈팅을 보여주면서 사실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고 지치게 만들고 상대 진영의 공간을 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손흥민과 이재성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난 체코전에 봤듯이 이후에 투입된 오영규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손흥민과 이재성이 그 시간대에 빠지고 오영규와 황희찬이 들어간 것.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미리 약속된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후에 들어간 조규성 선수라든지 엄지성 선수라든지 양현준 선수는 이제는 D가 없다라는 생각, 무조건 골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입된 선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경기가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1대0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홍명보가 오늘 전략 얘기를 좀 해보자면 3백 전술을 이제 내놨어요. 체코전에서 이제 3백을 써서 어쨌든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긴 했었는데 이번 멕시코전에서의 이 같은 3백 전략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금 달라졌죠. 달라진 모습이 있던 게 뭐냐면 그 체코전에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던 서령우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선발로 나왔던 그 이태석 선수가 왼쪽 윙으로 선발로 나왔던 이태석 선수가 빠지고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이제 선발로 나왔거든요. 이건 뭐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되냐면 사실 지난 체코전 같은 경우에서는 홍명보호의 이 3백 전술의 완성도, 조직력을 점검을 제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체코는 피지컬이 좋고 세트피스에 익숙한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앞선 공격을 하지 좌우 측면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좌우 측면에서 컷백, 중앙으로 컷백해 들어오면서 우리 골문을 위협하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이 많고 수비적인 능력이 좋은 서령호 선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더 스피드가 있고 안정감이 높은 김문환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좌우 측면 수비에 대한 그 강점을 많이 줬어요. 강화의 방점을 많이 뒀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후반 5분에 우리가 로마에게 골을 주면서 그 끌려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꾸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교체된 선수가 엄지성과 양현준 선수입니다. 엄지성과 양현준으로 좌우 측면 윙백들을 다 교체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본다면 서령우와 김문환이 있을 때 홍명보호가 추구했던 3백은 5백이 가까워요. 수비에 더 방점을 두는 5백. 그러니까 수비 숫자를 5명으로 늘리는 데 방점을 두는 거죠. 하지만 엄지성과 양현준으로 교체했다는 건 이 두 선수는 사실상 윙포워드 좌우 측면 공격수 출신이고 소속팀에서 그리고 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윙백을 맡고 있는 선수, 측면 수비수를 맡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지성과 양현준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우리 공격 숫자가 7명으로 늘어나는 수비 숫자를 줄이고 공격 숫자를 확 늘리는 그런 지금 공격 전술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끌려가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3백을 쓰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저희가. 수비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공격 숫자를 늘리는 그리고 문전 앞에서 위협적인 한 방을 갖고 있는 헤더 한 방을 갖고 있는 조규성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골을 넣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서령우 선수가 이제 오른쪽 날개를 체코전에서 맡았다 이번에 네. 반대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서령우 선수 물론 뭐 양발 잘 쓰긴 하는데 그리고 양쪽에 다 수비가 가능한 선수죠. 네, 원래 뭐 이제 그쪽 자리에 물망에 올랐던 옌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이제 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에 있나요?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옌스는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라든지 주변에서 모두 다 얘기하자 파이터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에 좀 더 방점을 둘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버래핑이라든지 폭발적인 오버래핑이라든지 아니면 저돌적인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데 선발로 내세울 때 앞서 말씀드렸는데 홍명보 감독이 이번 그 멕시코전 경기 디자인은 전반과 후반, 중반까지는 수비에 안정합니다. 수비 숫자를 늘려서 수비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후반 5분에 일격을 당하면서 불의 일격을 당하면서 그 디자인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엄지성과 양현준 발 빠른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오버래핑의 전방에서의 공격 기회를 더 창출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체코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띄었던 황인범 선수. 멕시코전에서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아기리 감독이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황인범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뭐 마요르카에서 3년 가까이 지도하면서 잘 알고 있는 선수다. 네네. 그런데 체코전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황인범 선수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 황인범을 마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같은 뭐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황인범을 철저히 마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황인범 선수를 멕시코 쪽에서도 잘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황인범이 막히면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전반 3분 아주 이른 시간에 옐로 카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다소 주춤해졌던 거. 이것이 우리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이 키 플레이어들의 지금 발을 좀 묶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경기할 공격수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뭐 눈여겨봤던 게 히메네스 선수라든지, 라울 히메네스죠. 네, 아니면은 그 퀴뇨네스 네. 이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들의 오늘 움직임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 뭐 라울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개막전에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은 히메네스 선수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가 정점에 있던 선수고 폼이 정점에 있던 선수고 지금은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라울 히메네스의 폼은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오늘 경기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라울 히메네스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일격을 당할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퀴뇨네스라든지 다른 선수들 치고 들어오는 측면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가 빤히 알고 있는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선수라는 것은 그 선수들 발을 묶기 위해서 수비수가 몰리게 되잖아요. 수비 숫자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외의 선수에게 기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골을 줬던 장면이 좀 허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좋은 코너킥 찬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체코전에서 네. 오영규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골을 또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좀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끝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골에 대한 집념을 보여준다면 지금 한 골 차지 않습니까? 한 골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축구에서 한 골은 뭐 언제든 터질 수 있고 한 골, 두 골 사실 5분, 1분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멕시코가 자국 경기장 그러니까 홈팀으로서의 이점을 상당히 많이 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영향을 받죠. 사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하고 가달라하라로 내려왔잖아요. 네네. 우리는 가달라하에서 똑같은 경기장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멕시코 시티가 해발 2,240m입니다. 그리고 가달라하라가 1,550m예요.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온 셈이에요. 멕시코 선수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지대 적응이 끝난 우리 선수들보다 몸이 더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더 여유가 있고 호흡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멕시코 선수들과 체력적으로 컨디션적으로도 뭐 대등하기보다 약간 밀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멕시코 홈팬들 지난 체코전에서는 코레아를 외치면서 우리를 응원했습니다만 네네. 언제 그랬는지 다 돌변했잖아요. 오늘 뭐 경기 시작 전에 멕시코 애국가가 울릴 때 멕시코인들의 떼창밖에 안 들렸거든요. 네. 그 정도로 멕시코에 지금 일방적인 응원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주심을 보고 있는 우루과이의 테라 주심 홈콜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멕시코에게 유리한 어드밴티지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에겐 너무 박하고 그 멕시코 선수들은 좀 후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사실 뭐 홈팀 어드밴티지 그렇죠, 이런 게 이건 홈 있긴 한데 어드밴티지예요. 오늘 경기는 어떠세요? 좀 심하다고 보십니까? 홈 어드밴티지가 존재합니다. 뭐 네네. 심하다기보다는 홈 네네.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멕시코가 지금 1대0, 물론 우리가 승리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멕시코 홈 개막팀인 홈 개최국인 멕시코와 1대0 저는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 저는 이것만 해도 한국 축구에서 위상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제 결과 잠시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자,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경기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끝났습니다. 네, 방금 네. 히스토리 울렸어요. 네, 0대1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패했죠. 본선 2차전에서는 이제 패배를 사실 하게 되네요. 이게 징크스거든요. 우리가 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2차전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월드컵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그 징크스와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징크스가 오늘 한번 깨지길 바랬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하나가 이제 멕시코전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멕시코를 만나면 꼭 져요. 2전 2패인데 이제 3전 3패가 됐고 네.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아시아 팀을 만났을 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기분 좋은 기록을 또 이어가게 됐고요. 우리로서는 멕시코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의 징크스를 오늘 또 한 번 이어가게 됐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록과 징크스는 깨지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네. 언젠가 깨질 겁니다. 네, 오늘 뭐 아쉽게 패했지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2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실 32강 전망을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는 조 2위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조 2위로 가게 되면 우리가 LA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32강 그리고 또 16강을 할 때 LA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미국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 1위를 하게 되면 멕시코 시티로 올라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발이 멕시코 시티가 지금 우리 선수들이 있는 가달라하라보다 더 높아요. 더 올라간다는 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의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멕시코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네네. 멕시코가 개최국이잖아요. 네. 사실 피파에서도 어느 정도 개최국 버프를 줍니다. 개최국이 좀 더 높은 토너먼트까지 올라가야만 흥행이 잘 되기 때문에 개최국에게 유리한 일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멕시코 시티에서 개막전을 치르고 다시 멕시코 시티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조 2위를 해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조 1위를 해서 만약 16강까지 가게 되면 네. 조 1위로 16강을 가면 16강에서 만날 상대가 잉글랜드가 돼요. 케인이 있는 잉글랜드가 돼요. 네네. 물론 손흥민 케인의 맞대결, 손케 대전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 네네. 사실 잉글랜드를 만나는 것보다는 네. 다른 팀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 2위로 네.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사실 확정이 됐죠? 네, 거의 뭐 이제 네네.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멕시코가 체코에게 일격을 당할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남아공전을 잘 풀어간다면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새벽에 체코랑 남아공이 1대1로 비기면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아마도 뭐 조 2위로 올라가게 된 것 같은데 네. B조 2위랑 붙잖아요. 네. 그 B조 2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죠. 보통 B조 캐나다가 1위랑 붙게 되죠. B조 2위랑 붙죠. 네네, 2위랑 붙게 되잖아요. B조 2위가 이제 아마도 지금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라 이제 스위스랑 캐나다가 네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랑 붙을 확률이 높은 거죠. 캐나다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죠. 오늘 네네. 뭐 캐나다도 좋은 6골을 넣는 아주 폭발적인 네, 활약도 카타르에. 보여줬는데 네네. 캐나다가 유리하다고 보는 건 역시 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개최국 홈 버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개최국 홈 버프를 잔뜩 안고 있는 멕시코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우리가 조 2위로 통과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조 2위로 올라갔을 때 한일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나요?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저 2위로 가게 되면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6강에서 우리가 잉글랜드를 만나는 것보다 일본을 만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네. 일본 전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냐,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일본 강합니다. 하지만 한일전은 특수합니다. 일본 선수들도 한일전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한일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6강 상대로 우리는 잉글랜드보다 일본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에서 아쉽게 우리가 패배를 했지만 아직 뭐 32강 또는 16강 전망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수들을 위해서 좀 큰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관련 내용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귀국 다음 날 이례적으로 회견을 자처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그곳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이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이곳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9일 출국해 어제 귀국했는데요.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에선 경제 협력을 논의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 등을 맺었습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발전 협력 등 경제 분야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바티칸 교황청 방문에선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여 분 정도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담 뒷이야기나 레오 14세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당청 관계나 2기 내각 구상 등 국내 현안 관련 질문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는 뭐죠? 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날인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 11일 만에 또다시 언론 앞에 서는 셈이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성과를 설명하는 거란 해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독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등 이 대통령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회견을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설과 연결지어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통상 순방 이후엔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데 민주당 정성래 대표를 부르기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원 등 야당의 사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9,300도 넘어서며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8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는 9,200선과 9,3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8% 오른 9,288.89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9,380선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코스피도 상승세입니다. 8천 돌파 후 한 달여 만에 9천도 넘었는데 꿈의 숫자인 만을 향해 점차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8%, 브로드컴이 4%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나 올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등 중입니다. 반도체 투톱 모두 장 초반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SK하이닉스는 280만 닉스를 달성했고 삼성전자는 37만 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어제 하루 반짝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오늘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은 0.05% 오른 1001.4로 출발했는데 소폭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이 하락했지만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8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합의에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3원 오른 1,537.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합의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 5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 중이나 이란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시작된 점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다리는 한 요양병원이 의료 폐기물로 처분하려다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여수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송도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다리와 한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80대 여성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60대 자원봉사자가 의료 폐기물 용기에 담긴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병원의 관계자가 병원에서 다리 절단 사실을 알게 돼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이 결혼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새로 부임한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경찰은 갑질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오전 수도권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는데 A씨는 유서에 몇 년 뒤 고향에 내려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걸 생각하고 버텼는데 미안하다며 자신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유서 뒷부분엔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업무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자기 일로 인해 직원들이 감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글을 남겨도 과장님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을 걸 알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과장이 본청에 인맥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A씨가 약 3개월 전 인사발령이 난 뒤 특별한 얘기가 없다가 한 달 전쯤 새로운 과장이 온 무렵부터 주변에 힘들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아내에게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잠도 깊이 자지 못한다고 토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는지 등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현직 경찰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경찰 직장인협의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
라고 해서 그 다운받은 USB를 회수를 가져와라. 회수를 했고요. 그럼 직원들한테 입 조심하고 직원들한테 말 조심을 함부로 시켜라.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어서 CCTV 영상을 취득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자 누락 등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통항을 희망하는 선박은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접수된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협 안쪽에 있는 발이 묶여있는 한국 선박 24척도 개별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서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선사들의 통항 신청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선박들이 이동에 나설 경우 실시간 교신을 통해서 안전한 항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묶여있다가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석유 대금 9조 2천억 원의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돈은 제재 대상이 아닌 미국산 인도주의 물품과 제재 대상이 아닌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체결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이란이 이 동결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은 합의에 명시된 60일간의 연장 휴전 기간 안에 단계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최종 타결을 향한 협상 진전에 따라 집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상의 최대 난제는 핵 문제였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해서 핵 검증을 받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른바 말뿐인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잠정 합의에 따라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가 미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사찰과 농축 우라늄 위치 확인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직접적인 이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란과 IAEA 간에 사찰단 초청을 위한 부속 서한이 작성됐습니다. 이 서한을 근거로 향후 미국 사찰관들도 테헤란에 들어가 검증 작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Now it's for us to sit down with our American colleagues, our Iranian colleagues, and start formulating the concrete steps that will have to be taken.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의문에 따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국제적 감독 아래 희석돼야 합니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집니다. 양해각서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주요 성과로 내세웁니다.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but they've agreed not to, and you'll see that very clearly in the agreement. 하지만 이란이 북한처럼 몰래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이번 합의로 막을 수 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0년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 당시부터 이미 핵 개발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합의의 성패는 서면 약속이 아닌 철저한 사찰과 투명한 검증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향의 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 때문에 난처한 미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종전 협상에도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전 양해 각서를 무시한 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격퇴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우파 언론과 친밀한 미국 상원 의원들을 통해 압박하려 합니다. אנחנו יצרנו שטח חיץ שם, שטח ביטחוני, אנחנו נישאר בו ככל הנדרש. איראן רצתה שאנחנו ניסוג משם.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강요들도 진격을 외치고 극우 채널 방송인들은 트럼프는 패자, 벤스는 인간 말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졸지에 인간 말종이 된 벤스 미국 부통령. 네타냐후가 미국 이란 간 합의에 격분한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받고 불쾌했다며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 초강대국의 수장이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Is that over the last 3 months, 2/3 of the defensive weapons that have protected your homeland have been built by American hands and paid for by American tax dollars. 평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박힌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은 미국이 합의 준수를 보장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이란을 상대로 독자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이란의 60일 핵 협상도 출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늦은 밤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혐의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이루어지던 2023년 검찰이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소주 4병을 생수병 3개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가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금속 묘목 지원 등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 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좀 예상됩니까? 네, 이번 재판 결론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회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거란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까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결심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정오 전후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오후 6시부터는 배심원단이 논의하는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늘 밤 적어도 내일 새벽 내려지고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이어지고 있어서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입니다.
한학사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윤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경찰이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해외 원정 도박 첩보를 입수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권에 흘려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학 후배의 음주운전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골목에 멈춰있던 검은색 SUV 한 대가 8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 차선을 넘어 중앙분리대까지 가로지르더니 반대편 차선 안전펜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경찰 출신 변호사 A씨. 지인들과 술을 먹은 뒤 운전대에 손을 댔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같은 술자리에 있었던 현직 경찰 간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의 경찰대 선배이자 현직 경찰 간부인 B씨가 다른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늦었어. 갖고 있으면 숨겨놔.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야 한다며 지침을 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어차피 증명이 안 돼. 무조건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앞으로 박았다 이렇게 주장해야 돼. 그건 내가 알아서 다. 사고를 낸 A씨는 차량 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오토홀드 기능 중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작동 시연을 통해 A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며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비규제 지역 가격 상승 기대감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힘입어 동탄의 아파트값이 일주일 만에 무려 2% 넘게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동탄 상승세가 인근 화성 병점과 용인 수지 등 수도권 남부 전역으로 확산하는 흐름도 나타나는데 이른바 반도체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동탄역 바로 옆에 있는 대장단지. 국민평수 84제곱미터가 이번 달 2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여기에 준대장급 단지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억 후반대 선에서 거래됐던 84제곱미터 매물이 이번 달 17억 원을 돌파했고 호가는 20억대 주변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지난주엔 1.98% 올랐던 동탄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 2.22%로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질주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격이 매주 치솟은 동탄구 아파트 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매매 계약 이후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들이 배상을 감내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내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본계약마저 취소하는, 그다음에 금액을 더 올려서 계약하자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 취소 사례가 늘고는 있죠. 이처럼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다른 경기 남부 혀세권 지역 집값도 매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용인 수지구 아파트 값이 0.4%대, 용인 기흥구와 수원 영통구는 0.3%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동탄과 기흥 등을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 등 3중 규제로 묶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중 규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규제 장치이기 때문에 세를 끼고 미리 사두고자 하는 매수세 유입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서 호가 가격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심각한 전세난이 빚어진 서울에선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0.33%에 이어 이번 주도 0.3%, 가파른 오름폭이 유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주와 똑같은 0.27%가 오르며 71주 연속으로 상승을 기록했는데 성북과 구로 등 중저가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일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가 판매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이마트와 롯데마트 40개 지점에선 미국산 신선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 커짐이 따라서 다음 달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2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까지였던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청 불화설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코스피 9천 시대를 맞게 됐다며 거듭 월드클래스 대통령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틀째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청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건지 이 관련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 대통령 귀국 행사에 초대는 받았지만 갈등설을 완전히 불식시키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90도 폴더 인사를 두고 과공 비례, 즉 지나친 공소는 예의가 아니란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는데 당권파는 고개 숙인 게 과하다는 지적이야말로 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 찬양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 대표는 코스피 9천 시대 개막을 두고 대통령을 잘 뽑았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치켜세웠고 순방 성과에는 또 월드클래스란 표현을 쓰며 극찬했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선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콕 집어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예외적 보안 수사권 허용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만일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당청 갈등이 고조되는 건 시간 문제란 관측이 많은데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주 거취를 밝힐 거로 보이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도 이르면 이번 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병원에 있다고요? 네, 장동혁 대표는 과로로 어제 입원했죠. 여전히 병원에 있는데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장 대표를 향한 당내 사퇴 요구는 확산일로입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큰 선거가 끝나면 지도부 임기는 사실상 종료된 거라며 거듭 가을 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쇄신파 김재섭 의원 역시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라며 혁신형 비대위 체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맞선 당권파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사퇴는 정치적 미수가들의 주장으로 뇌구조가 의심된다면서 가을 사퇴론 역시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엉뚱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퇴원할 때까지라도 사퇴 요구는 접어두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발족한 가운데 장 대표는 특검 추진과 재선거 특별법 추진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퇴원 이후 당직 개편을 검토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당 내홍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 속 지도부 안에서도 퇴진 요구엔 동의하나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고심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원구성 협상이 계속 공전 상태입니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인데요. 오늘 아침 공개회의에서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충돌했습니다. 주요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민주당 지배의 무소불위의 국회였습니다. 국회 중상하의 시발점은 법사위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원구성 시한으로 못 박았던 민주당은 오늘도 끌려다니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원내에선 국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최근 지지율 흐름을 고려할 때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이 오늘 다시 만날 예정이라 협상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선을 두 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항 가는 길 심정이 어땠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순방길 환송 패싱의 짐을 덜고 국회로 돌아온 정청래 대표는 밝은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월드클래스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흔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하나뿐인 권좌를 놓고 다투는 권력의 특성상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생결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영상을 좀 서정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제부터 언론에서 무한 반복됐던 저 90도 폴더 인사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저기 영상에 뭐 배경음악도 깔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 긴 것 같지만 예. 사실 환송 행사라고 행사라는 단어가 적합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정말 짧거든요.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신 다음에 그냥 그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도부와 정말 악수하면서 한마디 나눌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저렇게 귀국 환송 행사 때는 그냥 악수만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 그 당시에 그 사이에 뭔가 순방 기간 동안 국내에 좀 긴급한 상황이 터졌을 경우에는 뭐 그 해당 부처의 담당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빠르게 좀 짧게라도 브리핑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뭐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냥 정말 짧은 행사인데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떠나실 때 지도부가 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가 계신 동안에 뭔가 여러 가지 설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정청래 대표적인 게 전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 발언 하나의 여파가 사실 순방 기간 내내 이어졌고 대통령께서도 SNS에 뭐 당내 노선과 관련된 글을 올리시면서 예. 그런 것들이 뭔가 순방보다는 아무래도 이 민주당 진보 진영 내부의 뭔가 갈등을 너무 비췄기 때문에 예. 저 짧은 순방 행사에도 너무 사람들이 각도가 몇 도였냐라도 또 주목을 하시고 뭔가 그 의미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민들께 좀 더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순방 예. 성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최대한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좀 논란이 많이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없네요. 인사 장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성치훈 대변인께서 워낙에 예리하시니까 네. 2초의 만남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에 담긴 그 뜻을 해석해 보자면 분위기가 어땠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에서는 정청래 대표 악수하실 때는 이제 뒤통수 대통령의 예. 뒷모습이 나왔고 다른 영상 때도 옆모습도 좀 나오긴 근데 했거든요. 거의 그냥 무표정하게 인사를 하신 예.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뭐 평소에 대통령이셨다면 예. 오히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원래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의 그 대통령실로 초대해가지고 식사할 때도 뭐 반명이세요라고 물어봤던 것도 예. 오히려 좀 역으로 분위기 풀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편이긴 하는데 이번 귀국 행사 때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예. 분위기가 그렇게 막 화기애애하거나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어쨌든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불렀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좀 기대도 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짧은 포옹이라든지 이렇게 뭐 어깨 툭이라든지 이런 거 좀 기대하고 갔을 것도 같거든요. 어제 저 이 대통령의 귀국 장면 이후에 제가 여러 번 이 장면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예. 해설할 때마다 솔직히 쓴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왕조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저렇게 표정, 몸짓, 그다음에 악수하는 길이, 각도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해설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이 저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제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가 귀국할 때는 나오게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출국할 때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장면이 저렇게 많은 주목을 받게 했는데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을 했죠. 그러면서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과 명백한 수직관계, 주종관계, 상하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당정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저렇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어떤 각도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저런 것이 일거수일투족 분석되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시대착오적인 일입니다. 처음에 부르지 않았던 청와대도 잘못했고, 그렇다고 90도 인사를 해서 그게 더 주목받게 만든 정청래 대표도 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도가 좀 과했습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언론에서 과거에 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정청래 대표와 어떻게 악수했는지를 다 영상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더군요. 예. 이번처럼 90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정치적 메시지는 당연히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수습하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데 국민들의 삶과는 본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소송들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각도가 자연스럽지 못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인사. 예. 그 점이 좀 특이했나요? 예. 눈길을 끌었죠. 눈길을 예. 끌었죠. 예. 자연스럽 것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어떻게 각도상으로 볼 때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예. 것을 예. 태도로서 보여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본인이 불출마하면 그 전 대통령의 소위 당무 개입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표현,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당무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를 우회해서 한 얘기인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안 나가도 뭐라 그러고 나가도 뭐라 그러고 계속 뭐라 그런다,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박범계 의원도 눈길은 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여론전 측면에서는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뭐 계속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예. 8.17 전당대회 연임도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겠죠. 사실 이 그 대통령과 여당을 이끄는 사람의 이 90도 폴더 인사는 글쎄요, 뭐 2년 전만 해도 24년 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그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의 90대 폴더 인사, 그 당시 사이가 정말 정점으로 안 좋았을 때 90대 폴더 인사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사이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너무 뭐 탄압받고 외면받는 거 아니냐라는 동정 여론도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귀국 순방 행사 때의 90도 인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90도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90도 인사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이 순방 기간 중에 올린 글이나 순방 가기 직전에 하셨던 1주년 취임 기자회견 때 당의 운영과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좀 비판, 압박 아니냐라는 것들 를 저렇게 90도 인사로서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나 좀 혼나고 있다, 좀 뭔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좀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성공적이었겠지만 진보 진영 전체, 민주당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나 논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얘기를 하셔서 90도 인사의 이른바 원조라고 할까요? 그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한동훈 당시 대표의 그 폴더 인사였죠. 영상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네, 2024년 충남 서천 특화 시장 화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제 90도 폴더 인사를 해서 당시에 이제 윤한 갈등의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는 환송 논란이 또 있었죠. 네, 2022년 7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귀국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환송을 나간 장면을 보고 계셨는데요. 당시에도 출국 당시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환송 행사에 불참해서 당정 갈등설 이게 이제 분출되면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귀국 때는 저렇게 나가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악수 장면, 인사 장면 하나하나가 당대표와 또 대통령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피 9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시작됐다. 대통령을 잘 뽑았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의 좀 거리 좁히기가 본인의 이제 당권 연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낯뜨거운 아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해놓고 그걸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니까 월드클래스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국민들께 어떻게 들릴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통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올랐습니다. 지금 70주 연속 상승했는데요. 최고 기록이 문재인 정부 때 85주 연속 상승입니다. 지금 그 기록을 깨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주택 종합 평균 매매 가격은요.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단독주택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지난달에 1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 작성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서울 전세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폭등하고 있냐면 지난달 월간 상승률이 12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서울 아파트로 국한해서 봐도 전세 상승률이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방송을 혹시 20대 취업준비생들이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보고 있다면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90도 폴더 인사하고 월드클래스라고 아부하는 정청래 대표를 보면서 매우 어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20대 취업자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5년 4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월드클래스 대통령입니까? 국민들께 제발 어떻게 보일지를 좀 생각하고 아부를 해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견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충돌하거나 토론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전형적인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서 굉장히 냉소적인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드 클래스, 코스피 9천은 대통령 덕분 이런 말들을 이제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로서 내가 또 국정을 홍보하고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말을 하는 게 내 역할 아니겠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방 기간 동안 순방 성과가 묻혀버렸어요.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좀 미안한 감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실 때마다 뭔가 진보 진영 내부에 우리 당 내부에 갈등적 아젠다가 갑자기 그 논쟁에 불이 붙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리고 그 코스피가 5천, 6천 돌파할 때마다 뭔가 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의 성과를 뭔가 집권 여당이 뒷받침 못 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볼멘 소리가 사실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늘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방을 가셔서 교황도 만나고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옆에 앉아서 뭔가 골프 약속도 잡고 하는 등등의 성과들을 많이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정 갈등 이것만 비춰졌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발점이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발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본인의 발언 때문에 뭔가 대통령의 순방을 좀 묻히게 한 건 아닌가라는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아무래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런 성과나 이재명 정부의 성과 이런 것들 좋았던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좀 그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은 훨씬 더 매끄럽게 이런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정청래 대표가 지금 와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만약에 당권 도전을 안 하면
하면 그게 당무 개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아까 박범계 의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 매우 부적절하죠. 사실 이 당무 개입이라는 것은 이 야당이 주로 쓰는 프레임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뭔가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훨씬 더 노골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은 당직을 국가직을 맡고 있는 것을 박탈을 해버리는가 하면 뭔가 그 전당대회 룰을 바꿔버리는데 또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전방위적인 개입을 할 때 그때 우리 야당이었던 우리 민주당이 저건 당무 개입이다라고 노골적인 당무 개입해서 안 된다고 비판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당의 노선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내가 만약 출마하지 않으면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한다라고 말하는 그 워딩을 쓰는 것 자체가 야당이 쓸 수 있는 프레임에 빠져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저는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또다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저는 안 할 가능성 매우 낮고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 출마하는 과정 속에 굳이 저 워딩을 쓴 것은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안 좋은 시그널로 다가가지 않을까 우려 섞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은 이번 정청래 대표의 폴더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 대표의 90도 인사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내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고 정치 행위다. 오히려 역효과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금 민주당 친명계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자체가 싫은 것이죠. 예.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저 자리에 나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지 않고 조금 뻣뻣하게 인사를 했더라면 또 저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지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태 의원 말처럼 정말로 이 대통령이 의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이제는 해외 순방 나가는 일은 일상다반사가 됐잖아요. 나갈 때마다 배웅하고 돌아올 때마다 마중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앨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어제 저 정청래 대표가 악수할 때 의전상 매우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앞서 그 2022년 7월 이준석 대표가 마중 나간 장면도 보여주셨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영상에는 없지만은 2024년 9월 19일에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갈 때 그때도 당정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당시 배웅을 나간 장면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당 대표 앞에 누구를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면을 보면은 김민석 총리가 맨 앞에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낯이 익지 않은 인물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그다음에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함의하는 바가 사뭇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친명계가 의전을 논할 일은 아니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 자리 순서도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의미를 부여하면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때는 국무총리가 그 한덕수 총리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관리형 총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의 총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 총리일 때와 행정가 출신인 관리형 총리일 때 그 느낌이 다르죠.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 총리였다면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도 저는 그 한덕수 총리가 아닌 정치인 출신 총리가 만약에 저렇게 그 귀국 행사, 순방 행사에 갔다면은 예. 만약에 처음 첫 줄에 섰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김민석 생각합니다. 총리가 내가 맨 앞에 설 거야. 굳이 이렇게 본인끼리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툼이 예. 있진 않았을 텐데 굳이 뭐 서로 뭐 정청래 대표가 세 번째 섰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왜 내 자리가 여기야라고 따지지도 않았을 예. 것이고요. 아마 서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끼리는 그런 의전 순서 뭐 이런 것들에 크게 뭐 구애받지 않고 괜히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구설수에 오는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인 총리와 관리형 총리의 차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당내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 뭐 정청래 대표 본인도 스트레스가 좀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시인지 함께 보시죠. 정청래 대표가 뭐 자주 언급하는 시이긴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피겠다. 나는 연임 도전하겠다. 뭐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제가 과도한 해석입니까? 아니요. 자연스러운 예. 해석입니다. 예. 사실은 정치인들이 시를 읊을 때는요. 준비된 메시지일 때가 많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2024년에 7.23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예. 정호승 시인의 폭풍우라고 하는 시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폭풍우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출마가 어떤 정당성이 있는지를 웅변하는 것으로 그 시를 활용했지요.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시 제목이 흔들리며 피는 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든 꽃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연임에 도전해서 민주당 대표 연임이라고 하는 것을 거머쥐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예. 그 앞에 이제 흔들리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대통령이 어떤 당무 개입성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연임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행간에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외부에서 많은 공격이 있다고 해서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치적 사망에 가까운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임에 도전하는 것이 외길 수순이고 여기서 연임을 도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 정청래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 중앙선관위 모두 발언에서도 했던 시인데 어떨 때 언급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건 딱 2번인데 예. 그 과거에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사석이나 이런 데서요.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의 정치 인생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19대 정선 때는 컷오프를 당하기도 했었고 본인이 그런 좀 굴곡이 많은 예. 뭐 정말 흔들릴 때도 많았고 때로는 뭐 꺾일 때도 많았고 그런 정치 인생을 겪어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요즘 뭐 당대표에 대한 뭐 비판 여론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아까 의총장에서 들어갈 때 다른 의원이 뭐 괜찮냐라고 하니까 아이 뭐 이 정도의 흔들림은 난 늘 겪어왔던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전 리액션이었다고 보고 또 저 시를 또 여러 개로 뭐 해석을 해보면 예. 본인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흔들리면서 꺾이기도 하면서 피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또 물론 이 정치를 하는 것이 해석 그 상황에 따라 굳이 이 타이밍에 저 시를 말하는 건 당연히 이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죠. 언어 영역입니까? 그렇죠. 언어 영역이 있지만 정치 언어의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그런 쪽으로 해석되기도 바라면서 또 다양하게 중의적으로 해석되기를 될 수 있는 그런 시를 일부러 던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정치 고수인 거죠. 예, 대변인님 저 근데 궁금한 게 요즘에 민주당 패널분들 보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가 상당히 좀 높은 분들도 많고 해서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지금 뭐 최고위원 후보만 해도 친청 쪽에는 많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에 지금 뭐 당심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불리한 지형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정청래 대표 일단 압도적인 인지도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당원들로부터 꽤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것도 있고요. 친청 최고위원 후보군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지도부에 친청 최고위원들도 있고 그분들이 또 연임 도전 안 한다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민주당 쪽의 패널들이 조금 당대표나 그런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집권 만 2년 차로 넘어갈 때 당대표와 대통령의 갈등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매우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노선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셨는데 당대표께서 그 노선에 대해서 반대되는 노선 얘기를 하시는 것도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이죠. 2년 차로 같이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기만큼은 그래도 대통령과 내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도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논평을 하시는 분들이나 패널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정청래 대표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정 대표가 오늘까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월드 클래스 발언을 3번째나 했거든요. 앞으로 당청 관계가 좀 좁혀질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장동혁 대표가 건강상의 문제로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이 좀 술렁였는데 내부 속사정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듣겠습니다. 본인이 무척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약간 좀 이 모든 지금 이 그룹 속에서 이 좀 포위돼가지고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저는 뭐 인간적 고뇌가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뭐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가졌던 그 고독과 고뇌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때는 대통령께 굉장히 직언도 했고 뭐 했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최고 리더의 그 고독과 고뇌의 어려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이 현실의 무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당권파들이 좀 밀리고 있다 갈수록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신동 최고위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거치 결정 문제는 내가 직접 할 거니까. 예. 그리고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사퇴 소송 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그냥 예측입니다. 확실한 거는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실히 그 입지를 상실한 것 같아요. 소청 문제만 해도 그 선거 소송의 주체가 당 대표라 그러더라고요. 당원 당규상. 장동혁 대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럼 장동혁 대표가 독단적으로 그리고 홀로 할 수 있는 소송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꺾어버린 거거든요.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어제 장 대표 입원했다면서요? 그 회복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한 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건 아니건 떠나서 뭐 일단 건강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입원을 하다 보니까 뭐 병상 버티기다 이런 용어도 쓰긴 하는데 막 사퇴를 압박하기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까? 일단 아프다고 하니까 빠른 쾌유를 빌고요. 당대표가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며칠간은 잠정적 휴전 상태가 되는 거겠죠. 예. 물론 그렇다고 무슨 MOU를 체결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원에 관해서 구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당연히 바랍니다만 장 대표가 단식 이후에 미국을 갔었잖아요. 8박 10일 동안 미국을 갔을 때 그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김민수 최고위원과 이른바 투샷을 찍었을 때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입원하게 된 배경에 단식 후유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는 피로가 누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퇴원하고 나서는 다시 의원총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또 본인의 거취에 대한 난상 토론도 피하지 말고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그 과정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의힘의 시계가 멈춰 있을 수 없고 보수의 시계가 멈춰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 전국 단위 선거를 크게 패배해서 본인의 리더십의 동력이 사라진 마당에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중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이 내용을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과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공소권남용이 핵심 쟁점이 됐었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작년 청문회에서 검찰이 지난 2023년 연어를 곁들인 술파티로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수원지검이 지난해 2월 위증 혐의, 그러니까 술파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이 역대 최장입니다. 열흘간 진행이 됐고 오늘이 이제 마무리된 날입니다. 양측 최후 변론 종료 후에 오후 6시에 배심원단 평의가 있고요. 평의는 장시간 이어져서 오늘 자정쯤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MOU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당대표 물러나라. 잠깐은 좀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현안이긴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신동욱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키맨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두 분이 다 사퇴를 하셔야 사실상 이 지도부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 양양자 최고위원과 우재전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퇴를 절대 안 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이 다 사퇴를 하셔야 장동혁 체제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동욱 최고위원은 뭐 의총의 이야기를 듣겠다, 의총에 따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의총에서 지금 뭐 부각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당권파가 아닌 비당권파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만 당권파들도 장동혁 대표를 좀 지지하는 분들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신동욱 최고도 그 이후에 사실상 당권 유지 쪽으로 좀 선회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재현 최고 입장에서도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아닌 상황에서 최고위원까지 내려놓게 되면 본인의 스피커를 사실상 볼륨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 공천에 희망이 보이면 내려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근데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 공천 가능성도 지금 사실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예. 이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정말 친한계 한동훈 의원이 복당에 성공해서 당권을 쥐어잡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당권파가 대리인을 내세워서 또 다른 당권을 또 창출할 것인지 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히나 이 김재현 최고는 그 대구 경북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당권파 누군가 공천을 주느냐에 따라 상당히 심각하게 본인의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살펴볼 수밖에 없죠. 전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두 최고위원이 사퇴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또 입원도 했습니다. 그럼 또 며칠 동안 이게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공교롭게 장동혁 대표는 짧은 임기가 1년도 안 됐거든요. 예. 짧은 임기 동안 거취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면 또 며칠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단식도 회복이 오래 걸리잖아요. 또 입원 또 이제 퇴원하고 또 회복할 때까지 며칠 걸리죠. 특히나 이번의 거취 압박은 6.3 지방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며칠을 끌게 되면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거취 압박은 이제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봅니다. 네. 신동욱 최고위원이 입장을 바꾸면 결국은 김재원 최고위원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동욱 최고위원 입장이 중요한데 양심과 소신에 따라하겠다.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인데 결국은 지도부 교체 여부에 관건이 되는 신동욱,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사퇴 여부는 특히 의원총회를 통해서 거스를 수 없는 명분으로서의 압도적인 대세가 확인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먼저 사퇴를 해버리면은 지도부 붕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때 의총 분위기는 좀 넘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이전에 일단 방울을 사야 되는데 그 방울값을 각자 자기 주머니에서 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비용을 0에 가깝게 만들어주려면은 의총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자의 정치적 비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무기명 투표를 실행하게 되는 원내 지도부는 정치적 비용이 따릅니다만 그것은 포스트 장동혁,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가 있으면은 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고도의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중진 의원들이 저렇게 많은데 방울 살 돈도 누가 꺼내지 못한다면 좀 책임 없는 정당 아닙니까? 누군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적인 비판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조속하게 정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열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비록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뜨거운 응원을 보내는데요. 그럼 경기 직후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차전 징크스 꼭 깨고 오늘 이겼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크고 3차전은 꼭 잘 준비해서 32강 꼭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경북에 이어 강원도 춘천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한 가운데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전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덥겠습니다. 낮 동안 이렇게 기온이 크게 치솟으며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저녁까지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호남 지방에,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 영동과 남해안의 많게는 100에서 120m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 수준의 많은 비와 함께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